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한 유적이 바로 송정동 유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사라져갈지 모르는 그런 유적이었는데 이게 세상에 드러났고 현재까지 21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형태의 주거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구역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적이 누구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따가 물론 나오겠지만 여기 보이는 삼지창은 중국, 일본, 한국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곳입니다. 송정동 유적에서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삼지창 때문에 일본 학자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그래서 그분이 철기를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유일한 그 삼지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중국 쪽이나 온나라나 일본이나 요 끝에 미늘이 있는 것은 확인이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여기 밖에 3개 안에 7, 6개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송정동 유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물이 바로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가요. 춘천박물관으로 가서 이거를 복제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 돈을 들여가지고 복제를 해서 현재 지금 강릉대학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서 찍은 게 아니고 내장간에 가서 그 크기대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강릉대학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송정동 유적입니다. 여기 동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항만이 있고 여기는 해군 기지가 있는데 표시는 구글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송정동 유적이 여기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대가 다 송정동 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까지 동해안 지방에서 이와 같이 유적이 가장 큰 데는 유일하게 송정동 유적입니다. 물론 삼척도 있고 강릉도 있어요. 근데 단일 유적으로서 이렇게 대규모 집단 취락이 나오는 곳은 송정동 유적이 가장 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동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릉대학에서 하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 얘기를 썼습니다. 송정동 유적에 대한 얘기를 쓰고 그 학위 논문에도 실질국의 취소가 여기가 아닌가 감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99년도에 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이거를 주장했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쭉 나오는데 송정동 유적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통틀어서 같이 나오는 유적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큰 유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신석기 유적도 있고 청동기 유적도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지성교가 있었고 당시에는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청동기인들이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런 등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해안 유적은 신석기 말기 단계가 되면은 신석기인들이 다 구릉 쪽으로 올라가요.
청동기 시대에는 고온 다습한 시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현재보다 해수면이 한 2, 3m 높았어요. 그래서 다 능선으로 올라가서 청동기들이 살다가 기원전 3세기, 약 한 5세기부터 6세기 때까지 다시 또 내려와요. 점차 어디로? 옛날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내려와서 철기시 기원전 한 500년 전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이 근처에서 철기 시대인들이 다시 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철기 시대 얘기를 하면은 시기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여기서 시기 구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고학에서 말하는 구석기 시대는 대체적으로 중국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만년, 기원전 만년서부터 기원전 2500년까지를 신석기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0년서부터 약 한 500년까지를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한 500년서부터 기원 전후한 시기를 삼국이 정립하는 시기, 신라 고구려 백제가 정립하는 시기, 신라 58년, 37년, 18년 이렇게 신라 고구려 백제가 정립하는 기원 전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저는 원삼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까지를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원도 동해안 땅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없습니다. 동해 예국 시대, 맥국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바로 철기 시대다. 그리고 동해안이 3세기 후반, 4세기 초반이 되면은 신라가 일찍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양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구룡령을 타고 넘어가서 홍천으로에서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게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고학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작년에 제가 발굴한 포포메리 유적,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요. 방송에서 한번 떠들었습니다. 굉장히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나오고, 그 유적이 현재까지로서는 신라가 가장 북단에 위치한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올라온 유적이고, 그렇다면 신라가 그러면 동해를 가만히 놔뒀겠느냐? 아닙니다. 동해도 구호동 쪽에는 고분들이 많이 있어요. 약 한 5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6, 7, 8세기 때까지 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라가 여기를 등한시했을까? 그거는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려고, 여기는 이미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점령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 새삼스럽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잡은 고기에 밥 안 주듯이.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급하니까 한강을 먹어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동해안 루트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구룡동에서는 철을 생산을 하고 철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이 일찍이 큰 나라를 점령을 하는데, 여기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환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규모의 땅이 되지는 않았어요. 영동지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 송정동에서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쉽게 아까 여러분들이 봤듯이 그러한 그 작살, 그 다음에 철제 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리도 나오고 낚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철제 칼도 나오고, 이런 철제를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발달합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발달합니다. 또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생활 환경이 풍부하다 보니까 바다 나가서 고래도 잡고 또 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송정동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송정동 유적이 동해안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송정동 유족이 주목받을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이 잘 보이시니까 저는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기는 잘 보이는데 저쪽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99년 2000년 동해 송정동 중심 도로 건설 지역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9년 봄이에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이제 그때 학위 논문 쓰느라고 저도 정신없이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올려왔습니다. 걸쭉한 노인 양반의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올려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송정동 주민인데 당신을 한번 봐야 되겠어. 어쩐 일로 오시냐고. 야, 내가 이렇게 동해시에다 얘기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발굴하고 있어서 이제 찾아왔는데 내가 내일 당신한테 찾아가겠어. 그럼 오십시오. 그 다음날 허름한 그때 당시 한 60대 초반, 50대 후반 되는 그 어르신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비닐봉지 2개에다가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그걸 보여주는데 철기시대 척가세 겸직무문토이가 3개째 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깨진 상태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웬 톡이냐 그랬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다. 송정동 5번지에 그분이 살고 있어요. 성은 홍씨.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홍씨인데 이분이 그 2개째 톡이 3개째 분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동해시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왜 중심도로를 바로 강행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와서 해결을 해주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놓고 가십시오. 지금도 내가 그 홍 아저씨한테 미안한 게 자기 차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왔는데 동해에서 강릉까지 그때 이제 제가 강릉역에 있을 때니까 차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보냈어요. 하도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현장을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적이. 그거 이제 다음 사진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한 60여 동의 주거지가 확인됐고 잘 집중이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여기하고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거는 약 한 200여 동의 주거지가 확인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때 이거는 제가 그 학위 논문 쓰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했는데 철기시대 유적은 물론 이쪽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쪽도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철기시대 유적지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동에 계시던 분들 어느 집이냐면 이 집. 이 집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그 토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 집 앞마당에서 나온 토기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해서 송정동 유적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제부터 당시에 문화재 개장했던 엘모 씨 그리고 모 대학
뭐 대학이라고 해봤자 강원도에 K대학밖에 없어요. K대학의 엘모 씨. 이 양반이 그 두 사람한테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까지 했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도로공사가. 이렇게 도로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토기가 박혀 있었어요. 박힌 상태로 양쪽 축구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동현 씨는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엘모 씨를 만났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바로 문화재청에 이제 후배들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다도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 유적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문화재청과 강원도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비로소 조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저까지도 눈을 감았다면 송정동 유적은 아마 거의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정말 그 고고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찔합니다. 근데도 당시에 지는 뭐 고고학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눈을 감아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에 대해서 뭘 모르고서 덤벼들었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시에서는 이런 중요한 유적이 나왔으면 그것을 보호하고 복원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강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에도 안 돼요. 왜 문화재법이 나중에 나오냐면 문화재법은 상위법이에요. 일반법보다. 개발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의제 처리가 안 돼요.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급을 이제 공사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오니까 뭐 이제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 그게 아니고 문화재법은 일반법보다 상법이 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문화재법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뭐 어쩐다,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법을 조금 알다 보면 이런 게 왜 안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상법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재를 거치장스러운 거.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재를 보호하고 아끼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88년도에 나가사키에 87년도에 수중 발굴하러 이미 갔었어요. 그때.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이따 이제 그림도 나오겠지만 문화재가 나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문화재가 나오면 거치장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생각이 바뀌어요. 왜?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육은 죄의식 교육이고 얘네들은 이해식 교육.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당장 내 집에서 나오면 귀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는 개발하려고 그러면 250평 이하는 국가가 다 대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기 때문에 일본은 안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일본보다 앞서서 국가가 다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해줍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다 그거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 양반의 신고로 사실은 동해 송정동 유적이 확인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더라. 제가 한번 찾아가 보니까 다시 한번 내가 밥을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 갔었는데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이게 접니다. 젊었을 때 지금 이제 백호제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송정동 유적에 대한 발굴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압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게 지금 주거지의 바닥입니다. 보이시죠? 새카맣게 불란지입니다. 불란지. 이게 주거지의 면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 앞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 공사를 또 했어요. 중간에. 내가 이제 오늘 고발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나이 뭐 웬만큼 먹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서 사는데 네?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다음에 강의할 사람이 이 사람. 그리고 당시에 우리 조교했던 고동수 선생이고, 저렇게 집 밑에서 이렇게 토기가 저렇게 나왔어요. 도로에서. 저런 토기가 나올 정도니 이 유적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포크레인을 저렇게 팠어요. 막 이게 지금 포크레인 자국입니다. 이게 포크레인 이빨 자국. 이게 지금 주거지고 이렇게 막 주거지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이미 다 파헤쳐져서 없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송정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거지가 굉장히 커요. 주거지가 크다는 것은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철기를 마음대로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옥 그 나무를 홈과 초고로 연결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못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끌이 나오는 거예요. 끌로 파고 이렇게 건축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 발달을 하면 도구가 발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기를 마음대로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크게 대형으로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쪽에는 이렇게 토기들이 저장 공간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요게 19호 주거지인데, 이거는 사람이 사는 생활하는 주거지는 아니고 당시에 토기들을 많이 갖다 놓은 아마 그 창고 형태의 건물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커요. 54평방미터면 355, 약 한 16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16평 크기면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 토기 안에, 그러니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바람을 불어넣는 풀무에서 고로로 바람을 불어넣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이, 여기는 이제 녹았고 여기 바람이 들어가야 탄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철기가 밑으로 이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철괴를 주워가지고 이제 2차 가공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송정동에서 상당히 많이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접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하신 나와 있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유적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이 한병선, 이름이 한병선, 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호가 허공 선생. 진짜 가실 때는 아무 없이 가셨어요. 평소 생활도 그렇게 하셨어요. 호탕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2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제가 한때 모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강릉대학의 박물관장, 서울대학의 최몽윤 교수, 이렇게 현장에 와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동해시 분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원장님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안 보여? 넣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발굴을 하고 나서 토기들을 놓고 일반인들한테 또 자문위원들한테 토기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홍을 파는데 가장 필요한 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온 것보다도 굉장히 커요. 아마 이렇게 큰 거는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제가 막 자꾸 처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뭔 처음이 그렇게 많아. 근데 실제로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끌. 다 조그맣고 작은데 이렇게 대형 끌이 나오는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요 끌 앞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현재 그 길이만 23.1cm니까 굉장히 큰 끌입니다. 대형 끌이에요.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떨리는 그런 주거지입니다. 여기에 뒤에 한 83cm 되는데 자루가 탈화가 돼가지고 썩지 않고 자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앞에는 이렇게 삼지창이 나타나고 있고, 삼지창이 나온 주거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남아 있고, 그래서 요 자루는 제가 복원을 하고 요 앞에도 다시 하나 모조품을 만들어서 지금 강릉대학에서 제가 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실물하고 거의 똑같게 만들어진 모조품이 지금 전시돼 있고, 이게 춘천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박물관에 가시면 요거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각기 따로 하나씩 따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좋고. 그 차에 심볼 맞고 삼지창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많아. 이늘이 양쪽으로 대단한 그런 삼지창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살 전체 출토 당시 1.2m, 작살 길이가 앞에 길이가 36.5, 두께가 15cm, 이제 탄화목 길이가 83.5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더 컸겠죠. 컸는데 아마 이제 타고 보니까 10만 남아서 아마 이 정도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십니까? 둘째가라면 서운할 주거지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 주거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거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노지가 2개예요. 노지는 뭐냐면 주거지 안에 우리 난방을 하지 않습니까? 불을 떼는 곳이 불을 떼는 곳. 그 난방은 뭡니까? 3가지를 얻기 위해서 이 노지를 만듭니다. 뭡니까? 온도, 그다음에 시사,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조명. 3가지를 요거 하나에 의지를 합니다. 3가지. 그래서 이게 기원 전후한 시기에 나타나는 노지의 형태입니다.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제가 불마금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현재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국악에서
고고학적 철기 시대의 주거지 주거지에 대한 용어는 거의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인이 발굴을 하면서 용어가 필요한데 용어가 없어요. 용어를 만들 때는 보편타당한 용어를 써야 됩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만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만드는 돌이 불막돌, 그 다음에 점토띠식 노지, 점토띠를 이렇게 둘렸기 때문에 점토띠식 노지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도 불막돌, 여기도 불막돌이 있어요. 노지가 두 개, 노지가 두 개면 집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만큼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이 크면 어떻게 해요? 난방이 필수니까 이와 같이 두 개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을 모시고 암사동 유적을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잘된 유적입니다. 갔다 오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동해 송정동보다는 그렇게 좋은 유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석기 단계부터는 이쪽 동해안이 최고예요. 이상하게 신석기, 구석기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는 동해안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잠시 제가 옆으로 빠져서 왜 그렇을까? 문화의 전파를 봤을 때는 압록강을 건너서 바로 평양으로 해서 서울로 해서 이렇게 왔을 텐데 왜 이 문화가 직접적으로 못 오고 항상 동해안을 타고서 내려와? 왜 그랬을까요? 평양이라고 하는 큰 거대 정치 집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못 들어오고 항상 이쪽에서 걸려가지고 환경부도 무산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 강계 쪽으로서 내려와가지고 추가량 쪽으로 해서 임진강, 한탄강을 타고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동해안 루트를 타가지고 내륙으로 오는 거. 이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신석기 단계, 구석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구석기도 동해안이 제일 빠르고 신석기도 동해안이 제일 빠르고 청동기도 제일 빠르고 철기시대도 제일 빠르고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동해안이 5대 국가로 발전을 못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국가로 발전되려면 거기에 사용되는 그 큰 땅덩어리가 있어서 먹을 것도 나오고 인구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발전될 만한 면적이 동해안 쪽에는 없어요. 강원도에는 없어. 근데 문화는 빨리 받아들이면서 이상하게 그런 발전되는 게 저해돼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북한강을 타고 한강 쪽으로 가고 남한강을 타고 한강으로 해서 또 경북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해안을 타고 또 밑으로 내려가요.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정체되지 있지는 못해요. 동해안이 그런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찍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게 꽃을 못 피워요. 이게 물론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동해안 문화는 굉장히 시기가 빨리 올라가. 그래서 한국의 고고학에서 동해안 문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자아내. 왜 거기는 이렇게 자꾸 빠르냐? 전기 구석기도 빠르고 신석기 단계도 빠르고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제일 빠른 게 어디? 제주도예요. 중국을 타고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른 데가 바로 문암리예요. 한반도 내륙에서 가장 빠른 신석기 단계 문화는 문암리, 오산리. 한강 암사동 문화는 이거보다 한 2, 30년 뒤 단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엇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이점 때문에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잘 정비 복원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여름 같은 때 어린이 고고학교실 같은 거 열으면 금방 내 사람이 차요. 저도 연구원을 하면서 어린이 고고학교실 열어봤어요. 딱 열으면 5분 만에 딱 차. 요즘 애들은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항의가 들어. 40명을 뽑았는데 왜 나는 거기 못 들어갔냐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는 그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애들만 오는 게 아니고 부모랑 엄마랑 같이 와. 그래서 40명을 뽑으면 80명을 앉을 자리를 마련해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40명을 뽑는데 80명이 와서 수강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재정 여건상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아니고 제가 지금 법전사를 11차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중간에 5년은 쉬었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쉬었는데 지금 이제 11차 발굴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법전사에 오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불이 났기 때문에 세간살이를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근데 왜 불이 났을까요? 삼국지 위수 동의전에 보면은 불이 나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돌림병, 유행병이 들면은 모든 세간살이를 놔두고 불을 지른다. 그리고 기록에 안 나와 있는 황토를 덮어요. 그게 둔내 유적에서 불이 나고 나서 어느 정도 탄 다음에는 황토를 덮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토는 뭐예요? 치유의 약이잖아요. 여기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정월 대보름날 전에 황토를 문 앞에다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까? 마당 입구 대문 앞에 양쪽에도 3개씩. 그렇죠. 아시네. 다른 분들은 연세가 그렇게 안 되셨나? 아, 젊으시구나. 예. 그게 뭐냐면 바로 황토흙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들어갈 때 이 치유, 그러니까 황토를 밟으면 이 발에서 묻어오는 세균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녹조가 낄 때 황토를 뿌리지 않습니까? 다들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걸 모르는데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 전에 그런 거를 다 알아요. 내가 나이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농부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이 나면 그러니까 유행병이 돌게 되면 모든 세간살이를 놔두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흙을 덮어요. 그거를 발굴을 하게 되면 유물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유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난 주거지를 잡히게 되면 유물복이 터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복이 터졌다. 그리고 또 하나 방화가 있어요. 불에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화. 그러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방화잖아요. 불을 질렀으니까. 난 뭐냐, 실화가 있어. 실화. 잘못해서 불이 나는 경우. 우리 어렸을 때는 불 많이 나잖아요. 불이 났을 때 왜 그게 실화인 걸 어떻게 하냐면 토기를 만들다가 꾸기고 나가. 그냥. 토기를 만들다가 불이 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발굴하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화다, 이거는 방화다, 발화지점이 어디다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발화지점은 흔적이 없어요. 맨 먼저 타니까. 그리고 불은 어디로 올라가요? 불을 지르면 가장 위로 올라가요. 불은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나면 무조건 타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위에서 탈 게 없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발화지점을 아는 거예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고고학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나는 고고학을 하고 싶어서 공대에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다시 고고학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고고학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이런 고고학과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해서 내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집 못 산 건 아닌데 당시 이제 좋은 공고를 갔어요. 대전에 충남 기계공고를 갔었는데 가고 보니까 다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대학 가자. 공대를 갔다가 때려치고
제가 사학과를 들어가서 고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나는 단지 이 고고학이 하고 싶어서 배고픔을 참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고고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고고학이 뭐냐? 직업으로서의 고고학. 이 사람하고 이 본인하고 요즘 고고학 하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밤잠 안 자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은 시간 딱 되면 땡하면 태면 고고학이 뭔지도 몰라. 나는 재밌어서 하는데 얘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하는 애들 그저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받는 게 최고다. 이 생각이 그만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이제는 강의 과목이 뭐냐? 직업으로서의 고고학이. 참 서글픈 얘기인데 직업으로서 고고학이. 그러니까 고고학의 철학도 없고 고고학의 가치관도 없고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월급만 많이 받으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젊은이들이 팽팽해요. 그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초등학교 교육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송정동 요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동해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누가 떠들고 그래도 지역 주민이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국가 사적으로 등록을 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사적지로 지정되면 국가가 70%, 강원도가 15%, 동해시가 15%, 거의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는 돈을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전시관 건립과 동시에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동해권, 동해시, 일본, 러시아까지 해서 중국까지 해서 세계의 학자들을 불러다가 동해에다가 불러다가 동해에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거를 정리를 해서 문화청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학술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송정동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수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항이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 중요한 홈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송정동 유적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있는 거를 다 써야 돼요. 안 쓰면 후회돼. 안 쓰면 똥됩니다. 있을 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면 선사문화체험학습, 그 다음에 문화예술 보건비, 선사 캠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진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막 빨리빨리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사실 내가 2시간을 생각하고 왔었는데 저 사인하고 문화원 사인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다 못하고 사실은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지금 자리를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